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포럼 2021 뉴스포럼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 목정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포럼 2021 뉴스포럼을 주최해 주신 이종환 서울경제 대표이사 부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뉴스포럼을 우리말로 과학의 미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냥 드리는 공치사가 아니라 저는 진정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포럼 2021이 11년 됐습니다. 이렇게 2010년에 저희 서울경제신문이 50주년을 맞았을 때 50주년 기념으로 뭘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우리는 과학 기술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 디테일한 소주제는 바뀌었지만은 줄곧 그래 왔습니다. 올해는 들어오시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수소 경제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석 연료 시대는 이제 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그러면은 이 게임 체인저가 뭐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수소가 가장 떠오르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원 빈국이잖아요. 근데 수소 경제를 선점을 하면 자원 부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뉴스포럼은 이제 메인에 따르는 부대 행사로 이제껏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치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약간의 몇 년의 시차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지금으로부터 한 빠르면 10년, 늦어도 15년이면 사회에 진출하겠죠. 그때 되면은 그때 세상의 모습은 아마 지금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완전히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 수학이라든가 이 자연과학, 물리화학 이런 기초과학들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정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최적화된 그런 인재들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주변에 국어나 역사나 이런 과목은 잘하는데 수학이나 물리화학은 난 정말 죽겠지 못하겠다 이런 친구들 또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대로 또 쓰임새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아마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는 생존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할 정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드론, 로봇 모든 많은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이 발전해 나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옆에 있는 산업 영역과 결합을 해서 그 산업 영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도 우리 서울경제를 응원해 주세요. 자, 다음에 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1750년 정도면 뭐라고 봐야 되냐면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산업혁명에 그 이전에는 뭐 말을 타던 시대였는데 그 이후에는 증기차가 나오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임스 와트 그리고 이후에 내연기관차가 나오면서 이제 인류가 이제 힘이 막 생기니까 자연으로부터의 힘이 생기니까 그다음에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1910년도에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의 급격한 산업화로 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현재 뭐 2만 년, 20만 년 전이 아니라 최근으로 볼 때에는 확실하게 이제 이산화탄소는 이제 올라가고 있다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사실 따져보면은 이산화탄소 증가가 이게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질학에서 나올 수도 있고 땅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주 발생원이 인간 활동의 결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인간 활동의 결과라고 한 건 앞에 얘기했던 그런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으로서 오는 그러니까 화석연료로 써서 그걸 태움으로써 발생하는 이제 어떤 가스에 의한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 꼭 그것만도 아니고 예를 들면 소가 있는데 이런 소가 방구를 끼는 거, 이 가스란 말이죠. 그런 가스들이 역시 또 기후 변화를 글로벌 워밍을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 그걸 다 따져보면은 사실 명확하다고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만약에 기후 변화가 있었고 그 기후 변화가 인류의 어떤 활동의 결과이다라고 하면, 그럼 기후 변화는 인류에게 해악인가? 생태계에서 이 저가 있던 곳은 이제 스코틀랜드는 위도가 모스크바하고 비슷한데 제가 97년에 갔으니까 한 23년 됐죠. 24년 가까이 됐을 때 저희는 좋았어요. 그 스코틀랜드의 날씨는 더 좋아졌어요. 또 따뜻해지고 햇빛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곳은 이제 홍수가 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만약에 홍수 진 것이 기후 변화의 원인이다라고 하면 모든 홍수 지는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북극의 극지방에 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그게 얼음이 거쳐지면서 거기에 이제 농지가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땅값이 올라가고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아규먼트리든지 할 수 있죠. 인류에게 해악인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 생태계가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가 막아야 되는 것들이고 혹은 이렇게 진행을 더디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결국 인간 활동의 탈탄소화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이제 볼 때는 과학자로서 저는 IPCC의 그 보고서를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알고가 나와서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기후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는 그냥 인정하고 가는 거죠. 사실은 과학자로서 혹은 엔지니어로서의 올바른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과학자들에게 이제 맡기고 그 사람들이 나온 결론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그것들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 친구가 과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IPCC 보고서 그 이후에 여러 지식인들의 컨트리뷰션을 기여를 믿고 오케이, 그러면 탄소를 막아야 되는구나, 그런 이제 미션이 이제 저희한테 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간 활동의 탈탄소는 가능한가? 이 문제가 이제 또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는 이제 엔지니어의 그 월드, 우리 엔지니어 세계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막고자 하는 거, 그리고 탄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번영, 이것들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제 도전인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탄소 중립 사회, 그러니까 탄소 중립엔 탄소를 많이 쓰는 사회, 다른 말로는 탄소 중독 사회,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본질이 뭐냐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환경 운동가들이 뭐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 자동차에 내오는 이제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있다.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서 태양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깨끗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엔지니어로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점핑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너무 쉽게 가는 얘기들. 그거를 한번 간단한 예로 볼게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말 두 마리가 이제 뭘 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두 마리를 우리가 제임스 와트가 이 단위를 제안한 거는 이제 호스 파워라고 해서 그 마력이라고 합니다. 두 마리 이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거죠. 한 200년 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말 두 마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 운동 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걸로 전기기관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한 2마력 정도 됩니다. 말 두 마리가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게 나오고 나서 한 100년 정도 흘렀다고 치고 한 5, 60년 지나서 나온 것이 이제 내연기관이죠.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이라고. 이거는 이제 화석연료 그 기름을 페트롤이라고도 하고 근데 디젤이라고도 하죠. 그거를 고정된 그 최적이 있는 곳에 압축해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폭발시켜서 그 폭발력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2마력이잖아요. 근데 최초의 헨리 포드가 만들어졌을 때 그 지금 이 그림처럼 얘가 2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20 호스파워죠. 20 호스파워. 그러면 이제 현대 2019년도 현대 소나타에 여러분들 집에 어떤 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2마력짜리가 있었고 그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20마력이 됐고 그 다음에 현대 소나타가 있는데 요게 한 140마력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시작보다는 벌써 한 60배 이상이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2007년도 부가티 베이론이라고 하는 슈퍼카로 한 것이 요게 한 1000마력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마차를 타고 이러던 시대를 벗어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계의 힘들이 한 500배 정도로 이제 커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500배 이상의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킬로와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빨리 갈게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얘기할 때 에너지는 어떤 사용량이에요. 사용량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스칼라량입니다. 총량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파워라고 하는 거는 일의 그 일률인데 킬로와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 번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총량적으로는 사용량은 같지만 파워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서 형광등을 쓰는 거는 1kW가 안 되는 뭐 20W밖에 안 되지만 오래 쓰게 되면은 많이 에너지를 쓰고요. 그렇지만 다리미질을 할 경우에는 한 번 쓸 때 뭐 2, 3kg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많이 에너지를 축적을 해도 이 파워가 안 나면 쓸 수가 없다는 것들. 그래서 이제 태양광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제 태양광이 뭐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걸 가져놓고 우리가 쓴다면은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다. 요 지붕을 온통 덮고 있는 요 태양광의 그 파워는 얼마 정도일까요? 개수를 한번 세보면 알 수 있겠지만 대충 한 15kg 나옵니다. 15kg 정도면은 다리미를 한두 개 정도 키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큰 거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kg를 만들기 위해서 지붕 면적을 전부 다 쏟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나왔지만은 한 100메가 정도 뭐 200메가 되는 거면 사이즈가 날개의 길이가 한 150m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연기관은 조그만 원통 이 실린더에서 100kW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베이론 같은 경우에도 1000kW가 이제 나와요. 조그만 엔진에서. 근데 그거를 동일한 일을 하게 하려면 여기서는 한 60m 이상의 그 지름이 필요한 거죠. 이게 재생에너지의 특성이 이런 겁니다. 에너지를 모아 가지고 한 번에 쓸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는 인류가 가져왔던 기술 진보의 그 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 기술의 진보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적은 공간에서 큰 파워를 나는 건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로 갈게 하는 개념상으로는 이제 정확히 이제 표현하기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지을 때 한 1기가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기가와트는 1000메가와트죠. 여기서 제일 큰 게 얼마죠? 200메가와트 정도 나온다고 그러나요? 지금 용량이 8메가네, 8메가. 8메가 정도가 돼야지 150m를 돌리는데 원자력 1기를 돌리기 위해서 이 정도가 같은 게 나오려면 몇 개가 되게 되죠? 8메가였으면 한 10메가를 하죠. 많이 한다고 치고 100개가 필요합니다. 100개가 그 바다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피크일 때, 바람이 가장 잘 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한번 할 수 있죠. 공간감이나 이런 걸 볼 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전, 기술적인 도전이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탄소를 줄여야 한다. 그러면 연소기기를 안 써야 되는데 연소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뭐지? 그래서 나온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 하나를 짓는 거, 그 사이즈로 보나 그거에 비해서 용적도 많이 필요하고 그만한 유지 관리도 많이 필요한 거죠. 그냥 계산상으로 봐도 한 500개 정도. 최근에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제가 있던 곳이 스코틀랜드인데 지금 현재 그 탄소 중립 정책이 제가 갔던 97년부터 한 25년간 계속 쭉 이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도 가장 탄소가 적게 쓰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왜 이게 됐냐면 사실 역사적인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가 그 제임스 와트 아까 1700년도에 산업혁명의 첫 시발지였어요. 그래서 제임스 와트는 저가 있던 곳에 그 같은 동양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 기계공학에서 했는데 그 연력학을 배웠던 분이 제임스 와트예요. 스코틀랜드의 국민 영웅인데,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한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다시 바꾸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정치가들이 많은 기술을 이제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에딘버러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스타트업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보세요. 1998년 회사를 창립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 저희랑 비슷한 거죠. 탄소 중립하겠다는 건데 이 당시에는 로우 카본 이코노미라고 해서 토니 블레어 정부가 아주 굉장히 큰 드라이브를 걸고 돈도 많이 투자했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한번 볼게요. 예, 보시면은 펠라미스라고 하는 게 이게 물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떠가지고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면 그 파도 치는 거에 운동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를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웨이브 에너지를 쓰면 기초가 굉장히 큰 걸로 바다에다 받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우물 같은 형태로 구조를 만들어서 웨이브가 칠 때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바인을 돌리는데 이건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에만 뜨게 하는 거죠. 요 정도를 이제 했을 때 여기 어선 이제 보시겠죠. 요 사이즈로 되는데 얘가 한 750kW를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다른 예는 이제 이건데 요거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학교에서 강의했던 카메론 존스턴 교수가 개발한 건데요. 같은 기계공학과 제 옆자리에 같이 앉았던 분입니다. 나이도 같고. 요거는 아주 재밌어요. 콘트라 로터라 해가지고선 날개를 두 가지가 날개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재밌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회전을 두 개로 하면은 어떤 게 이득이 있냐면은 이 회전체 내에 발전기를 달았을 때 그 토크가 그러니까 회전수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 발전 효율이 높은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쪽으로만 돌면은 이 토크가 한쪽으로 돌아서 얘를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구조적으로. 근데 나머지 한쪽이 있음으로써 이걸 상쇄시켜줘요. 그 뒤에 웨이크를 이제 방지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론상으로는 바다 깊에 그냥 누면 돼요. 이렇게 살짝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좀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실 크기로 만든 게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거죠. 오른쪽에 저 정도 크기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저 정도 키워서 한 게 한 500kW. 저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면 500kW의 이제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저런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투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가 뭐 똘똘해서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영국의 모든 대학들이 최소한 기계공학과나 전기과가 있는 곳은 하나의 아이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토타입부터 실물까지 이제 쭉 진행된 거죠. 그건 한 20년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도 처음 시작할 때는 조그마한 거였다가 돈을 받고 투자받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온 거죠. 굉장히 많이 투자했겠죠.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지금부터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여기서 그레이트 브리튼 얘기 나오면서 1800년도에 최초의 발전이 있었던 그 시대, 그게 이제 석탄 발전을 시작했겠죠. 그 이래 최초로 일주일간 석탄 발전을 안 돌린 그 시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작년에 2020년 이제 코로나 그 록다운 때 나왔는데 이게 신문에 한번 크게 났어요. 그래서 와 이제 드디어 이제 영국이 탄소가 없는 탄소 배출이 없는 걸로 이제 가게 됐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뭐가 대체를 했지? 석탄이 한 40% 이상이 차지했었는데 그게 뭘까? 그 신문 안에 이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뭘까요? 46%가 작년도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발전을 한 것 중에서 46%가 발전을 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딱 보면 뭐겠어요? 풍력일까요? 아까 그 웨이브 에너지? 저도 같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천연가스였어요. 내추럴 가스. 그럼 두 번째는 그래도 최소한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뉴클리어, 원자력. 이 두 가지가 70%를 담당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가 10%가 윈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웨이브도 나와야 되고 아까처럼 조류도 있어야 되고 그건 어디 갔지? 안 나옵니다. 작년 내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제 친구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성이 없어서 접었습니다. 아까 그 펠라미스라고 하는 회사 1998년도에 설립을 하고 2010 몇 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현재 상태는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기술은 남이 주기 아깝고 왜냐하면 기술을 할 때 수십억을 투자했으므로 정부가 그 기술의 소유권을 가져가고 현재 스톱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풍력 발전이 지금 10%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추진한 거죠. 지난 한 10여 년간의 영국이 엄청난 에너지와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에너지가 아닌 정책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이건데 한번 보시면 까만색이 그 석탄이에요. 석탄이 30%까지 했다가 4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뚝뚝뚝 떨어져서 현대에 와서는 거의 0에 가까이 됩니다. 그 큰 업적이죠. Great job. 이건 영국 정부에서도 외국에 가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대체했지? 물론 윈드가 있습니다. 윈드가 한 15%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내추럴 가스가 한번 보세요. 내추럴 가스가 한 40% 납니다. 내추럴 가스가 뭐죠? 화석연료잖아요. 그죠? 영국이 탄소 중립 정책을 시작한 이후 25년이 지나서 나온 결과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은 거죠. 제가 이제 말문이 하면서 에디슨과 테슬라 얘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펠라미스도 나오고 콘트라 로토 나오고 정말 신박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업성을 인정받아서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걸로 나갈 때까지 그 기시간은 한 15년에서 25년도 걸리고 투자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게 나옵니다.
에디슨과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아마 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에디슨이 기술자라기보다는 비즈니스맨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유럽에서 거의 천재성에 가까운 사람으로 이 뉴욕의 대서양을 건너서 에디슨을 만났죠. 이 얘기는 알지 모르겠지만 에디슨이 테슬라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농담을 하든가 약간 이렇게 사기성으로 한 게 있어요. 네가 만약에 이 전동기의 이 부품에 대한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를 푼다면 내가 너한테 5만 달러 주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다 만들었죠. 그 당시에 아주 똘똘한 사람들이 풀지 못한 거를 테슬라가 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에디슨이 뭐라 그랬냐면 다 풀었으니까 약속한 5만 달러 달라고. 근데 에디슨은 너는 그 미국식 조크를 모른다. 다 농담이야. 하면서 이렇게 입을 딱 닦은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나중에 둘이 붙은 거는 직렬 그 발전기와 교류 발전기, 직류 교류 발전기로 싸움이 붙었는데 나중에 테슬라가 이기죠. 다른 사람한테 가서 투자를 받아서 교류 발전기가 나왔고 그 교류 발전기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석탄 그 발전소에 의한 전기가 나온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에디슨이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테슬라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일론 머스크도 회사 이름이 테슬라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공학자나 저 같은 기계공학자들은 테슬라에 대한 어떤 흠모가 있어요. 대단한 천재가 어떻게 엉뚱한 놈 만나가지고 기술 다 뺏기고 결국은 영광은 에디슨이 누렸구나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좀 더 가보면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과학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 과학 기술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고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시장에 들어가서 그 시장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정책 이게 이제 다 같이 맞물려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조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저도 박사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 건가? 그거는 어떠한 그 기술적인 어떤 그 솔루션들입니다. 근데 그 솔루션들이 세상을 바꾸러 가려면 그 자본과 사업과 정책가와의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여기도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기술을 많이 배운다라는 거, 기술을 많이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사업적으로 갈 때는 반드시 사업가하고 일을 같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스타트업을 하기 전에 어드바이서는 그 MBA 한 사람을 CEO로 두고 너는 CTO를 해라. 네가 CEO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얘기를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발표들을 제가 잘 들을 거고 또 여러분들은 또 과학고이고 그래서 앞으로 대학도 가실 거고 여러 가지 멘토들을 만나서 좋은 공부를 하실 겁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계속 열정을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거기에 내가 뛰어들고 싶다 한다면 기술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화 마블 좋아하시나요? 저는 마블의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작년 말 영화 아이언맨을 보던 중 주인공이 중금속에 중독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금속 중독에 관해 궁금증이 생겨서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다가 중금속 중독의 원인 중 하나가 폐수의 유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수의 유출은 무단투기나 사고를 통해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은 인간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폐수의 중금속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장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 단위로도 간편하고 즉각적이게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키트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키트를 제작하기 위해 방법을 찾기 위해 조사하던 중 금속과 반응하는 화학 물질인 루미놀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폐수 속의 중금속 농도를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던 중 루미놀 발광 정도에 따른 LED의 색 변화를 통해서 키트를 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루미놀과 LED를 이용한 중금속 이온 검출 키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미놀 용액을 활용한 키트화 방법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금속 종류별 루미놀의 발광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중금속 검출 키트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는 루미놀을 주 소재로 이용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루미놀이란 화학 발광을 나타내는 질소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말합니다. 또한 루미놀은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빛을 생성하는 화학 루미네센스입니다. 루미놀과 산화제가 반응하면 발광하게 됩니다. 또한 금속 이온과 반응하였을 시에는 금속 이온이 촉매 역할을 해 과산화수소를 빠르게 분해시켜 루미놀이 발광하게 됩니다. 금속 이온의 농도와 발광 세기가 비례하다는 것을 이용해 정량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금속 이온의 농도에 따른 키트의 LED 색 변화를 통해서 키트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루미놀 하면서 루미놀에 관한 언급을 계속 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저희는 어떤 실험을 먼저 진행하였을까요? 당연히 루미놀에 관한 실험을 먼저 진행했겠죠. 그래서 저희는 조작 변인을 다음 2가지로 설정하여 이 둘을 복합적으로 설정해 다음과 같이 나트륨의 화합물과 금속 이온 수용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직전에 저희가 만든 키트는 조도 센서를 통해서 루미놀 용액과 그 금속 이온이 서로 발광을 했을 때 그 발광을 조도 센서로 빛을 측정하여서 그 정도를 그 발광 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발광 정도가 가장 높고 발광 지속 시간이 가장 긴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발광 시간을 먼저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다음 실험에서는 탄산나트륨을 첨가한 루미놀 용액에서 니켈 이온이 8분 정도의 가장 긴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1초 이내인 것을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으로 발광 정도를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형광, 분광 강도계를 이용했는데 이를 통해서 그 발광 정도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그래프로 다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탄산나트륨을 첨가한 루미놀 용액에서 니켈 이온이 저렇게 높은 정도를 나타냄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저희는 탄산나트륨을 첨가한 루미놀로 니켈 이온을 선택적으로 검출하는 키트를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최종적인 키트 제작을 위해 실험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조도 센서 값을 입력받은 후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조도 센서 값이 0 이하일 때 1023으로 값이 잘못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수로 a를 두어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도 센서 값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는데요. 정확성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 장치를 만들었고 조도 센서 값을 측정하고 앞서 측정한 형광, 분광 강도계 값과 비교하여 그 조도 센서 값의 정확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저희는 금속 이온 수용액의 종류에 따라 루미놀과 반응하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실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납, 카드뮴, 망간, 아연은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니켈 이온의 경우는 이와 같이 높은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니켈 이온 수용액을 정량적으로 검출하는 키트를 만들기로 하였고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로 하였습니다. 시각적인 키트 개발을 위해 저희는 코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최대값과 기저값의 차이를 알면 발광 정도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니켈 이온이 폐수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6등급으로 나누어 저희는 LED 색을 다르게 하여 금속 이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측되는 LED 색과 실제 켜진 LED 색을 비교한 결과 실제와 모두 일치함을 보였고 이를 통해 저희 키트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키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도 센서를 여기 암실의 구멍에 끼웁니다. 그리고 용액을 떨어뜨리면 다음과 같이 LED의 색이 변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실험의 결론입니다. 먼저 저희는 탄산나트륨을 첨가한 루미놀 용액으로 니켈 이온의 발광 세기가 가장 크고 발광 지속 시간이 엄청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니켈 이온에서만 특이적으로 조도 센서 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를 통해서 니켈 이온이 정량적으로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위험 농도를 6등급으로 다 나누어서 쉽게 시각화할 수 있게 만들었고, 니켈 이온 농도에 따른 위험도를 실제 알아낼 수 있는 키트 성능을 확인했고, 저희가 실제 사용할 수 있음을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실험의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 실험을 통해서 저희는 루미놀을 사용했지만 루미놀 외에 다른 화학 발광 물질들을 이용하여 니켈 이온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온들도 검출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또 저희는 복잡한 기기와 비싸고 무거운 그런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싸고 가볍고 쉽게 간편한 그런 기기를 사용하여 니켈 이온의 유무와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두이노 RGB LED로 시각화를 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는 그런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를 쉽게 사용하여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하늘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저희 인류는 과거부터 그 별을 동경해왔고 그 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가짐은 저희 고등학생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고등학생들이 그 별에 대해 알고 싶지만 그 알기 위한 방법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측광 관측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분광 관측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고등학생도 쉽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 고등학생이 분광 관측을 쉽게 할 수 없느냐? 일단 보시면 기존에 나와 있는 분광 관측 과정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관측을 해서 영상을 얻은 뒤에 그 영상을 이제 플래시니 바이어스니 뭐 이런 여러 이미지 처리를 거치고 그제서야 이제 이미지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이미지 분석 과정에서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축척을 구해서 비율을 구하고 해서 이제 일일이 다 분석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분광 관측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올인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원했고,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보기로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분광기라는 실험 기구 자체도 매우 비싼 가격에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제 각각 단가가 낮은 재료들을 이용해서 분광기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든 분광기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고, 저희 분광기는 광입사부, 회절부, 검출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각각의 부분은 망원경과 다니엘 슬릿, 시중기, 회절 격자, 초점 렌즈, CMOS 카메라가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특히 핵심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CMOS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CCD 카메라가 이제 분광기에 사용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CMOS 카메라는 분광 이미지를 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길 수 있고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낮기 때문에 보통 CCD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CMOS를 생산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 좋은 성능과 더 싼 가격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CMOS를 사용하면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분광기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분광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아래와 같은 식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배치를 한 뒤 이제 실험적인 결과를 통해서 약간씩 수정하였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가 제작한 분광기인데요. 저희 분광기의 일단 분산 정도는 0.28 나노미터 per 픽셀 정도 나왔습니다. 즉 저희가 얻어내는 영상에서 한 픽셀당 0.28 나노미터 정도의 분산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희 분광기가 측정할 수 있는 파장대는 209 나노미터에서 911 나노미터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분광기를 사용해서 원소 관측을 먼저 진행하였는데요.
총 6개의 원소를 이렇게 관측하였고 각각 스펙트럼 영상과 그 이제 프로파일을 나타낸 건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먼저 구한 이유는 이 데이터가 추후에 이제 임의의 영상을 분석할 때 비교 데이터로서 이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스펙트럼 자동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일단 파이썬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며 이 파이썬은 다양한 모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더 쉽게,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였고 크게 2가지의 기능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소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커니즘과 이제 그 데이터와 임의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실제 그 임의의 스펙트럼 영상에서 어떤 원소가 감지됐는지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이는 게 원소를 저장하는 과정이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게 원소와 임의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크게 그냥 분석하는 과정만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을 입력을 받고 그 영상에서 스펙트럼 영상이 가장 잘 나온 부분을 파악해서 그 Y축 좌표에 따라 이렇게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서 RGB 데이터를 뽑아낸 뒤 그 RGB 데이터를 저희가 측정한 값을 통해서 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 선과 그 선의 X 좌표를 구한 후 그 다음에 dispersion 즉 분산 정도를 곱해서 그 선이 존재한다면 그 선이 실제 어느 파장대인지 함께 저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원소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였고 분석하는 과정은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대조하는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실제 천체 2개에 대해서 관측을 진행하였는데 태양과 달에 대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보이시는 게 각각 이제 실제 스펙트럼 영상이고 3차원 프로파일, 2차원 프로파일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런 영상들을 실제 프로그램에 넣어서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수소와 헬륨이 실질적으로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던 크립톤이 발견됐는데 이는 이제 아마도 태양과 달에서 감지될 수 있는 산소성과 약간 흡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소에 대한 데이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조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스커션 즉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올인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나 저희 프로그램과 분광기만 있다면 쉽게 분광 관측을 진행할 수 있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실제 천체에 대해서도 이 성능을 검증해 보았으며 결과적으로 이제 혁신적이고 상상을 깨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약간 추가적인 얘기를 더 해보자면 실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분광기의 경우는 약 21,000US달러인데 비해 저희가 제작한 분광기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약 1,000US달러의 가격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광 관측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관측 분야에서 진입 장벽을 혁신적으로 낮췄으며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아무나도 이제 쉽게 이 분광 관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clean energy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태양력, 풍력, 조력, 그리고 수소 에너지 등이 대표적인 clean energy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소 에너지는 2050년까지 70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며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에너지원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수소는 물을 이용해서 제조를 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물로 재순환이 가능한 말 그대로 청정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소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단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폭발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의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한 수소 저장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탱크 형태 저장 용기는 이러한 안전성 이슈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금속의 격자 틈 속으로 흡수가 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저장 방법이 바로 수소 저장 합금입니다. 말 그대로 금속의 수소를 흡수시켜서 저장하는 방법으로 가스 형태보다 5배 이상 저장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폭발 위험이 없어서 매우 안전합니다.
그러나 오랜 연구에도 불구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값비싸고 구하기 힘든 히토류가 많이 사용되어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 저장 합금을 만들어보자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High Entropy Alloy, 고엔트로피 합금의 컨셉을 적용해 보았다는 것인데요. 고엔트로피 합금은 5가지 이상의 원소들을 동등한 비율로 섞어 높은 혼합 엔트로피를 갖는 합금으로 심한 격자 변형으로 인해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증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히토류를 배제한 저렴하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원소들의 조합을 찾아서 적용해 보았다는 것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원소들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결과 100g당 1.6달러로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면서도 히토류를 사용할 때와 같은 특성인 수소 저장의 효율적인 BCC 구조와 마모부식 및 변형의 강한 FCC 구조를 동시에 형성하는 조합으로 알루미늄, 니켈, 철, 티타늄, 코발트, 그리고 몰리브덴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원소들을 녹여서 제조하는 주조 방법 대신에 분말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합금을 제조할 수 있는 mechanical alloying, 즉 기계적 합금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제가 주조법이 아닌 mechanical alloying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재료들마다 melting point 차이가 큰 합금도 제조할 수 있고 주조 합금에서 관찰되는 다공성 등의 결함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격자 변형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Mechanical Alloying은 사진에 보시다시피 금속 분말들을 행성 볼밀링 장비에 넣어 원심력 그리고 Coriolis motion을 사용해 좀 더 미세하고 균일한 분말 혼합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분말 혼합물을 Spark Plasma Sintering을 통해서 압축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만들어진 아웃풋이 보시는 동전 모양의 합금 시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소를 저장할 수소 저장 합금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합금을 먼저 XRD 분석을 수행하였는데요. XRD는 X-ray diffraction의 약자로 이 분석을 통해 과연 어떤 crystalline structure가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재료마다 피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합금의 BCC와 FCC 피크만 나타나는 것이 보여져 완벽한 합금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SEM을 통해서는 미세 조직을 확인하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재료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성공적인 합금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합금에 수소를 흡수시키는 단계인데요. H2SO4 황산에 24시간 담궈두었다가 말린 후 그 시편에 대한 XRD 그리고 SEM 분석 후 TGDTA라는 장비를 이용해 열 분석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XRD를 보시면 왼쪽 박스에는 작은 피크들이 있는데 이는 흡수 전에는 없던 피크들로 바로 수소 화합물이 생성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고요. 또한 오른쪽에 SEM을 보시면 작은 크랙들이 보이는데 이는 수소 흡수로 인한 Hydrogen Induced Cracking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TGDT의 열 분석은 온도를 높여가며 흡열 반응을 측정하는 테스트로 왼쪽의 흡수 전 중간 구간의 그래프를 보시면 리액션이 없지만 흡수 후에는 130에서 430도 구간에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이 바로 머금고 있었던 수소를 evaporate 시키는 구간입니다. mass change로 보았을 때는 1.41 weight%의 수소를 흡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소 저장 합금의 효율성 기준을 1 weight%로 보기 때문에 히토류를 배제한 1.41 weight%는 상대적 높은 수준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원소들을 이용하면서도 상대적 높은 효율을 가진 수소 저장 합금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 연구의 3가지 특징. 첫째, 하이 엔트로피 알로이를 사용했다는 점. 둘째, 히토류를 배제하고도 저렴하고 또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저렴한 원소 조합을 찾았다는 점. 그리고 셋째, 트래디셔널한 주조 방법이 아닌 메카니컬 알로잉을 사용했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판단됩니다. 저는 이번 연구 결과가 수소 저장에는 히토류가 꼭 필요해 수소 에너지는 비싸다. 합금은 모든 재료를 녹여서 만드는 것이다 등의 편견을 깨고 그동안 많은 장점들이 있으나 저장에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소 에너지를 상용화하는 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